반갑습니다. 실생활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롭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의 진짜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중국 경제 위기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시죠? 부동산이 망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뉴스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있거든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치명적인 오판, 그리고 그 틈을 외과 수술하듯 정확히 파고든 미국의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중국은 자기들이 이미 미국을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잔 속에 든 건 샴페인이 아니라 폭탄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중국이 간과한 미국의 무기가 단순히 군사력이나 핵무기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 실체를 아주 낱낱이 뼈가 보일 때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기세는 정말이지 하늘을 찔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은 제조 2025라는 야심찬 국가 청사진을 발표했죠. 2025년까지 핵심 부품과 소재의 70%를 자국산으로 채우고 하이테크 산업에서 세계 정상에 서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매년 6%에서 7%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죠. 마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기정사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4%대를 지키는 것조차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추월은커녕 그 격차가 오히려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중국이 그렇게 덩치가 크고 돈도 많은데 미국이 좀 견제한다고 나라 경제 전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건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첫 번째 실수부터 꺼내봐야 합니다. 바로 자신감의 과잉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에 가까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내수 시장만 있으면 전 세계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공동부유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고 놀라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잘 나가는 IT 기업들을 자기 손으로 때려잡기 시작한 겁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고 기업 공개를 취소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텐센트 같은 게임 회사는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았고, 사교육 산업은 하룻밤 만에 영리 활동이 금지되어 수천 개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성장보다 당의 통제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냐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을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식당은 이름값만으로 충분해. 잘 나가는 주방장이 나보다 유명해지면 안 되니까 다 내보내고 앞으로 메뉴도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실력 있는 요리사들은 하나둘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시키는 대로만 요리합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간판 보고 오지만 맛이 떨어지니 하나둘 발길을 끊겠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혁신 동력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7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700조 원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2개가 한꺼번에 공중에서 사라진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업 하나에서만 그 정도의 부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야망 있는 기업가들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명확했죠. 너무 크게 자라지 마라. 당보다 커지면 꺾인다. 이 한마디가 중국 전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기업 좀 잡는다고 경제가 통째로 망하나? 진짜 무서운 건 외부의 압박 아니었나?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시진핑이 자기 집안 단속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미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중국이 절대로 스스로 대체할 수 없는 급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칼을 꽂았습니다. 그 급소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금융입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심지어 집에 있는 세탁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물건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됐죠.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고성능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원유이자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쏟아부으면 반도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조 위안,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어떤 수를 썼을까요? 그래? 돈은 네가 많이 쓰든 말든 상관없어. 대신 너희는 14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 장비는 사지 마. 이 한마디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보세요. 종이도 있고 물감도 있고 돈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 섬세한 선을 그릴 수 있는 특수한 붓은 전 세계에 딱 한 회사, 네덜란드의 ASML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붓의 핵심 부품은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죠. 미국이 그 붓은 중국에 팔지 마라고 한마디 하니까 중국은 아무리 종이가 창고에 가득하고 물감이 넘쳐도 구형 제품밖에 만들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A100이나 H100 같은 것들은 중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가 AI 경쟁에서 미국의 오픈 AI나 구글과 겨루고 싶어도 애초에 그 경쟁을 벌일 물리적 도구 자체가 손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 하나를 못 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AI 시대의 열쇠를 통째로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중국도 기술력이 꽤 좋은 나라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그 붓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꼭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시진핑이 뒤늦게야 깨달은, 그래서 더 뼈아팠을 현실입니다. 현대의 최첨단 기술이라는 건 한 나라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려면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네덜란드의 극자 외선 노광 장비, 일본의 초고순도 화학 소재, 한국과 대만의 초미세 제조 기술,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그물망의 매듭 하나하나를 쥐고 있는 주인이었던 겁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자본력이면 이 그물망을 끊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그물을 끊기는커녕 오히려 일본과 네덜란드를 끌어들여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조여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너하고는 더 이상 기술을 나누지 않겠다는 냉혹한 선언이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무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뭘까요? 네,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58% 이상이 달러이고 국제 무역 결제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쓰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바로 달러인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해도 현실의 벽은 냉혹합니다.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고작 4%에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미국에게는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를 국제금융결제망, 즉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스위프트에서 잘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은행들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선이 끊기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원자재를 사려 해도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이 조치를 실제로 당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러시아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고
루브라 가치는 폭락했으며 외국 기업들은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속으로 경악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공장이 많고 외환 보유고가 쌓여 있어도 달러라는 길목이 막혀버리면 숨도 쉴 수 없겠구나. 이 금융무기의 위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문제를 통해 보시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헝다그룹,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헝다 하나만 해도 부채가 2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이 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입니다. 기업 하나에 빚이 한 나라, 1년 살림의 75%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상당 부분을 달러 채권으로 조달했다는 겁니다. 달러로 빌렸으니 달러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빌린 돈의 무게가 갑자기 2배, 3배로 무거워지는 거죠. 이자를 갚다가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쓰러지는 겁니다. 시진핑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찌 보면 경제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이 단순한 메커니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일경 7천조 원이라는 솔직히 숫자를 읽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어 중국 정부가 이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다며 통계 발표 자체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슬그머니 다시 발표를 재개했지만 숫자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배달 기사를 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가리켜 전업자녀라는 쓸쓸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오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국의 IT 기업들을 정치적으로 규제하며 스스로 혁신의 엔진을 꺼버린 것. 둘째, 반도체를 비롯한 미국의 기술 공급망 통제 능력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과소평가한 것. 셋째, 달러 패권이라는 금융무기의 파괴력을 무시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일찍 미국에 맞짱을 뜬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진짜 무기는 항공모함이나 핵탄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된 경제 생태계의 운영체제를 미국이 설계하고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윈도우 없이는 컴퓨터가 깡통이 되고 안드로이드 없이는 스마트폰이 벽돌이 되듯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와 달러, 금융 시스템 없이는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중국이 뒤늦게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퇴로가 좁아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고 우리 경제도 아픕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주춤하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이 분야에서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어느 쪽 시스템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고 시진핑은 자기 손으로 잔을 깨뜨렸으며 미국은 반도체라는 기술의 북과 달러라는 금융의 핏줄을 동시에 차단하며 중국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지금 개혁개방 이후 40년 만에 가장 깊고 어두운 경제 터널 속을 걷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이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미국의 등 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장기 침체라는 깊은 늪 속으로 가라앉게 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곧 다음 콘텐츠의 방향이 됩니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생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